서울 강북 오래된 주택가.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이 빼곡한 골목 사이로 가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붉은 단풍잎 하나가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위에 내려앉았다. 그 골목 깊숙이 자리한 2층 단독주택.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이 집의 2층 작은 방에는 누군가 매일같이 묵묵히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준호, 38세.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5년 전 회사를 그만두었다. 지금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한다. 오늘도 마감이 밀렸네요. 혼잣말처럼 말하고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눈가에 잔주름이 짙어졌고 말투엔 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의 방은 조용했다. 창문은 늘 반쯤만 열려 있었고 책상엔 영어 원서와 커피잔, 형광펜이 어질러져 있었다. 벽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는 입꼬리를 약간 올린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준호는 말이 적은 편이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무엇이든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려 했다.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준호가 초등학생일 때 작전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시장 통닭집에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준호는 자라면서 남에게 패 끼치지 말 것,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다. 그런 성격 덕에 사회생활에서도 큰 무리는 없었다. 그는 늘 제 역할을 조용히 해냈고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회사의 인사이동 발표에서 늘 그의 이름은 빠졌다. 묵묵히 일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 준호 씨, 이번 프로젝트는 후배한테 맡기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늘 배려라는 이름으로 한 발짝 밀려났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젠 좀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네요. 퇴사 후에도 그는 주목받지 않는 길을 택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기대지 않도록. 번역이라는 일은 그에게 딱 맞았다. 조용히 혼자 정리된 공간에서. 하지만 그렇게 다 정리된 듯 보이던 삶 속에도 균열은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늦은 밤 마감에 쫓겨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김태석? 그 이름은 오래전 친구였다. 고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준호와 가까웠던 사람. 하지만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연락도 없이. 그 후로 한 번도 그의 소식을 들은 적 없었다. 다음 날 우연히 들른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사진. 김태석이 거기 있었다. 다큐멘터리 상영의 포스터였다. 제목 담벼락 너머 봄 감독 김태석.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도서관 마감 방송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만 또렷하게 떠올랐다. 왜? 넌 그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지?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그의 삶에 아주 오래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주말 저녁 7시 마포에 있는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열렸다. 준호는 망설이다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태석을 본 건 20년 전 고3 겨울 방학이었다. 그날 이후 태석은 연락을 끊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가족도 이사했다. 남겨진 건 질문뿐이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그 친구는 어디로 간 건지. 작은 극장 안. 조명이 꺼지고 화면 위로 김태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영상은 조용히 시작됐다. 낡은 골목,
버려진 운동장, 그리고 익숙한 장소들. 카메라가 천천히 비추는 그 풍경은 준호가 자랐던 동네였다. 서울 북가자동. 철거를 앞둔 마을. 이곳에서 나는 다시 오래전 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태석의 내레이션이 화면 너머로 흘러나왔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영상 속 어딘가에 자신도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정작 태석은 준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상영이 끝나고 간단한 GV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준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조심스럽게 로비로 향했다. 한쪽에 태석이 서 있었다. 짧은 머리, 검은색 점퍼, 여전히 말수가 적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준호는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태석아, 오랜만이네. 태석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준호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와, 너 여기 어떻게? 우연히 포스터 봤어. 내 이름 보고 혹시나 해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식어가고 대화는 겉돌았다. 날씨, 영화, 카메라. 하지만 정작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은 아무 말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너 왜 연락 끊었어? 태석은 시선을 피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근데 그땐 그냥 너무 버겁고 말할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가정사였어. 아버지 사업 망하고 집 팔리고 엄마랑 겨우 지방으로 내려갔지. 내 얼굴 보면 자꾸 내가 뭘 잃었는지 생각나서. 그래서 피했어.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갔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실도 작지 않았다. 나는 계속 기다렸어. 내가 언젠간 연락할 거라고. 그랬겠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몰랐는지. 그게 늘 마음에 남았어. 태석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주한 거잖아. 나도 그게 필요했어. 하지만 준호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 시작이 바로 태석의 부재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준호는 모처럼 메신저 앱을 열었다. 태석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다음 주에 그 동네 다시 가보려고. 같이 갈래? 준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두고 창밖을 바라봤다. 잊은 줄 알았던 과거가 이제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마치 먼지 쌓인 책장을 다시 펼치는 느낌이었다. 물론입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과 감정이 갈등을 깊게 만들며 위기로 이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미한 변화의 단서가 스쳐 지나갑니다. 토요일 아침,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이 스산했습니다. 준호는 마포역 2번 출구 앞에서 서성이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태석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무거운 침묵 속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그대로야. 태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철거 직전의 북가자동. 굴삭기 자국이 남은 공터, 가림막 너머로 기울어진 벽돌집. 그리고 낡은 주택 사이로 간간히 들리는 망치질 소리. 둘은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구멍가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포클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놀이터는 폐쇄됐고 준호가 어릴 적 미끄럼틀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태석이 손가락으로 허물어진 담벼락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 앉아서 컵라면 먹었잖아. 준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겨울 방학이었고 손이 시려워 라면 국물로 녹였던 날. 하지만 그 기억은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석은 사라졌고 자신은 이유도 모른 채 버려졌습니다. 여기 왜 다시 오자고 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는지. 난 여기 없어, 태석아. 넌 사라졌고, 난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었던 거야.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보다 감정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빈집 앞에서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사람 살고 있어요. 뭐 찾으러 왔어요? 준호가 급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여기 살아서요. 혹시 이 집 3층에 이정희 씨 살았던 건 기억하시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떠났지요. 몇 년 전에. 그 한마디에 준호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조차 사라진 공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마을은 썰물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 친구와의 약속, 어머니의 잔소리조차 이젠 남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지금은 어디 계셔? 준호는 말없이 먼 지붕을 바라봤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 뇌출혈이었지.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구나. 내가 그날 사라진 이후 어머니도 점점 말수가 줄었어. 집이 쓸쓸했지.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먼지 낀 창문에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벽돌 표면, 오래된 기억.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어쩌면 그 속에서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도 그때처럼 다큐 찍고 있어? 응. 이번엔 우리 이야기로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야. 우리 이야기? 그때 멈췄던 걸 다시 시작해보는 거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온 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석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7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진심이 지금도 남아있을까? 그렇다면 늦었더라도 다시 꺼내볼 수 있을까? 준호는 휴대폰을 들어 태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말한 이야기, 나도 같이 해볼게. 준호와 태석은 과거의 동네로 함께 가며 기억과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태석의 과거 사정과 진심이 드러나지만 준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철거 예정지에서 어머니의 흔적조차 사라진 현실은 준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깁니다. 하지만 태석이 꺼낸 우리 이야기라는 제안은 준호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남깁니다. 이틀 후 준호는 오랜만에 DSLR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 잡는 감촉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렌즈를 닫고 삼각대를 정리했습니다. 촬영은 마포구청 앞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태석이 먼저 섭외한 장소였고 지역 주민 인터뷰를 위한 허가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좋아. 조용하고 채광도 괜찮아. 태석이 말하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는 내가 챙길게.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짧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기가 조금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인터뷰인은 6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릴 적 북가자동에서 살았고 지금은 근처로 이사했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웃끼리 다들 대문 안 잠그고 살았어요. 그런 정이 요즘은 없지요. 너무 빨리 변해버렸어요. 준호는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아주머니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둘은 근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계란이 얹힌 라면과 김밥 한 줄. 식사는 말없이 진행됐지만 이번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내가 많이 참았던 것 같아. 태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잖아. 준호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괜찮아. 그래도 미안해. 그땐 그냥 도망치고 싶었거든. 나도 무서웠어. 내가 떠난 다음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15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그 말을 천천히 정직하게 꺼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벽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놀이터에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태석은 묻혔던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기록했고 준호는 그 장면들을 조용히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여기 기억나? 응. 여름밤에 너랑 불꽃놀이 했던 날. 그땐 내가 웃었었지. 그 웃음 다시 꺼내보고 싶었어. 해질녘 카메라에 들어온 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싶지 않다. 다큐 작업은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태석이 구조를 잡고 준호가 영상미를 책임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단순한 추억 복원이 아닌 사라진 동네와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 이야기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상을 정리하던 태석이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엔딩, 너한테 맡기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너한테는 마지막을 담을 자격이 있잖아.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컷은 우리 집 앞 골목으로 할게. 아직 남아있을까? 없어도 괜찮아.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조용하지만 깊은 아이입니다. 무언가 표현하진 않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던 준호는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는 가을밤.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동네 주민들과 몇몇 영상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무너진 골목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준호의 뒷모습 위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영화가 끝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태석이 옆에서 살며시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이제야 좀 풀리는 느낌이야. 물론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 다큐멘터리는 지역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충분한 성과였습니다. 상장보다 더 큰 선물은 그 영상이 지역 도서관과 작은 극장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처음 영화를 만들기로 했던 이유보다 더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다큐 편집을 마친 후 준호는 다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시 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제 뭘 할 거야? 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준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없이 살아온 시간보다 카메라만 붙들고 살아온 시간이 더 길거든. 그래도 내가 담아낸 건 결국 사람 이야기였잖아. 응, 사람. 그리고 나 자신.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너였던 것 같아. 그 말 고맙다. 어느 주말 준호는 오래 미뤄두었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고 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보고 싶어요.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말은 못해도 내가 뭘 느끼는지 나는 다 알아. 그 말이 위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도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요. 몇 주 후 태석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다큐 제작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새로운 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배웅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쪽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는 다시 이 길 시작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도 좀 찍어봐. 준호는 동네 작은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장비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는 일이 좋아졌습니다. 유치원 졸업사진, 여권사진, 할아버지 환갑 기념사진. 익숙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그의 렌즈는 이제 특별한 장면보다 평범한 순간 속의 따뜻함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 인화를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가게 문을 열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사진 찍으신 분이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아버지 사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웃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저도 기뻐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 순간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그날 밤 그는 사진관 뒷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켜고 임시 폴더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다음 장일, MOV. 그 안에는 아직 미완성된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었던 태석의 웃음, 골목길을 걷는 어르신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 납골당 앞에 앉아있던 장면까지. 준호는 조용히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억은 계속된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때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때론 길을 잃게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기억은 형태를 받고 어떤 풍경 속, 어떤 표정 속에서 다시 다가옵니다. 이제는 그 기억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누군가를 찍고 다시 나를 이해하고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